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경제 돋보기 우리들의 경제 셰프죠. 박정호 명지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시죠? 네. 네. 그나저나 바쁘시겠어요. 트럼프가 워낙 막 이것저것 막 쏟아내서 분석하고 뭐 대응책 조언해주고 바쁘시죠.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이론에 벗어나는 여러 가지 발언들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논조로 받아들여야 되나 머리도 아픕니다. 코드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원래 4월에 한다 그랬다가 3월로 땡겼어요. 예. 만약에 이거를 부과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침에 제가 속본가 보니까 국세청을 아예 폐지하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대통령의 목표는 국세청을 없애는 거죠. 없애고 네. 외부인들이 돈을 내게 해야겠다. 예. 나 이게 정말 발상 이해가 안 되는데 우선 하나씩 좀 예. 짚어보긴 하겠습니다. 그럼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가능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언제 했나 봤더니 2월 20일 미국 시간으로 2월 20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미국 공화당 주지사 협의회에서 네. 만찬 때 이 얘기를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내가 취임사 때 얘기하지 않았냐. 네. 미국의 나라 살림을 하는데 필요한 세원은 미국 밖에서 내가 거둘 것이고 미국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하지 않았느냐. 내 계산을 해봤더니 본인 말입니다. 관세를 통해서 연간 한 국가에게서만 최소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6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거둘 수 있다. 그러니 뭐하러 우리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며 국내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라는 논조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취임사에서 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보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쉽게 말해 내국에서는 세금을 올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낮추거나 어떤 세금은 아예 폐지까지를 희망하는 논조고요. 그런 어떤 행보에 대해서 정치적 제스처죠. 관세청이 단순히 그 세금 징수만을 위해서 있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는 국세청을 없애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내국세를 기반으로 한 여러 세제 확보는 대폭 축소하겠다라는 상징적인 발언을 한 걸로 보여요. 근데 관세가 지금까지 관세가 전체 뭐 국세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더라? 5%도 채 안 되는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일단은 좀 레토릭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 레토릭 차원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시계열을 좀 역사적으로 확산해 보면요. 네. 지금처럼 국제사회에서 관세 비중이 낮았던 적은 사실 드뭅니다. 네. 관세라는 이 품목은 고대 때부터 보편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세원 확보의 대표적인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980년대 들어서 자유무역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무역을 저해하는 관세를 없애자 해서 FTA 같은 거를 막 어렵게 체결해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례적인 거고 네. 통상적으로는 관세가 보편 관세에 어떤 부합할 정도로 여기저기 부과가 되어 왔죠. 네. 그래서 사실 관세를 예전처럼 보편 관세처럼 늘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레토릭이라기보다는 그러면 거기서 얼마 세금이 걷어지는 거지 해서 단순 계산해 보면 얼추 이거 빼고 여기다 대체해도 되긴 되겠네라는 소리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관세를 이렇게 대규모로 보편 관세에 가깝게 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당연히 국제 무역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다른 쪽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부가세니 뭐 소비세니 법인세 등등 이런 것들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관세를 그럼 더 올려서 그것까지 벌충해야 되는데 그건 가능하냐? 그건 쉽지 않을 거거든요. 따라서 정치적 레토릭도 일부 상당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향점은 확실히 얘기한 것 같다. 근데 관세만 갖고 뭐 하려고 그러면 결국 미국은 자급자족해야 되고. 그런데 그 뭐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예상도 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이제 경제 무역 관련해서 관세를 언급하긴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묶어서 협상용으로 이걸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그보다 더 나간 것 같아요. 네. 마치 이데올로기 수준으로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좀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음. 같아요. 이데올로기적인 변화는 그냥 미국 고립주의를 더 확실하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뭐 저희가 좀 균형감 있는 시각을 전달해 드린다는 의미에서 미국의 트럼프 수뇌부들의 의견들, 회의 테이블에서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전원받은 걸 들은 걸 공유해 드리면요. 음. 이런 거예요. 동맹국이 무슨 우리한테 동맹국이냐. 너무 섭섭하다는 거죠. 트럼프 내각의 얘기입니다. 어떤 논조냐면 최근에 미국의 최우방국들의 수출 품목을 1등부터 1000등까지를 보면요. 이 수출 품목과 그 해당 국가의 주력 수출 품목과 수입 품목이 점점 똑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캐나다의 알루미늄이 여기에 해당돼요. 네. 캐나다는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대표적인 수출 품목의 알루미늄이 최상단에 놓여져 있는 국가인데 네. 특이하게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도 캐나다예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는 알루미늄을 대표적으로 많이 수출도 하고 알루미늄을 대표적으로 아, 많이 수입도 하는데 뭔지 알겠다. 뭔지 아시죠? 네. 네. 원래 미국의 알루미늄을 대거 수출했는데 네. 그리고 미국에 수출할용으로 알루미늄을 일부 생산하고 본인들이 내수해서 쓸 알루미늄을 또 자체적으로 좀 생산해 왔어요. 그런데 중국 알루미늄이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이 다이렉트로 수출되는 걸 막으니까 캐나다 같이 나프타, USMCA로 관세 없는 데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에게 이런 거예요. 우리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하고 싶다. 그랬더니 캐나다 사람들이 이 원산지 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딱 티가 나서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니? 니들이 생산하려고 쓰는 알루미늄까지 미국에 팔아. 그리고 니들이 쓰는 알루미늄을 우리 싼 중국산을 쓰면 되잖아. 그러면 마치 무차익 거래처럼 그러네.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캐나다의 많은 기업인들 또 지방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허용을 해준 거예요. 네.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멕시코도 그렇고 유럽의 적지 않은 우방 국가들도 그런 행보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니 니들이 동맹이라고 해서 내가 뭐 해구산도 지원해주고 관세도 낮춰주고 여러 가지 페이버를 많이 줬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핏대 세우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니들이 뒤에서 이런 식으로 따로 꿍짝을 해? 니들이 무슨 동맹이니? 그러면 니들도 관세 부과할 거야. 이렇게 되면서 동맹에 대한 섭섭함도 토로하고 그리고 중국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막기 위한 2단계 빈틈을 메꿔야 되잖아요. 결국 동맹국이 우회 수출로로 확인됐으니 동맹국에게도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랑 또 멕시코에 관세 부과하면 중국 입장에서 이제 또 다른 관세 부과 안 받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인 뭐 베트남일 수도 있고 한국일 수도 있고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그냥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보편 관세. 그럴 거면 다 들어오지 마. 이런 논조도 일부 있어서요. 중국을 막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미국이 동맹은 무슨 동맹. 우리 미국 고립주의로 가고 그동안 도와줬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니까요. 그런 것들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라는 선언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중국을 개혁 개방시키고 지금 뭐 무역의 어떤 뭐 제조업 공장으로 세계 공장으로 만들어 준 거는 미국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WTO도 맞습니다. 가입시켜주고 예. 최혜국 대우도 해주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왜 딴 나라한테 다 덤치기를 씌우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제가 경제 공부를 한 2, 30년 하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큰 대원칙, 준칙 같은 걸 하나 확실히 알게 된 게 하나 있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동맹은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의 동맹은 자기 나라밖에 없어요. 예. 무슨 어느 나라가 우리의 혈맹 아닙니까? 그런 거 없더라고요. 자립자강. 예. 네. 이 국제사회에서요. 자유무역을 처음 깃발을 꽂았던 시점은 전부 패권 국가가 자기의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 쓸 때가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처음 경제학이 태동했었을 때도 영국의 여러 경제학자들도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이 사람에게 타이틀을 부여한 애덤 스미스가 자유무역의 이점을 설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때 왜 그 이론을 그렇게 많이 전파했냐면
그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 제조 공장을 하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자기 물건 팔아야 되는데 자유무역이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보세요. 이점이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또 80년대 대표적으로 냉전 끝나고 미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훨씬 더 넓히기 위해서도 또 자유무역 WTO 그 뒤에는 FTA 등등 이런 걸로 점점 늘려왔던 거죠. 그런데 그런 물건을 팔 여지가 없거나 본인들이 그렇게 했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보면 늘 고립주의를 선택해 왔어요. 근데 미국의 이번 판단은 자유무역 또 외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 설정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국의 이익이 폐쇄성 그리고 관세부가 미국 우선주의로 확실히 바뀌어졌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때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는 게 소련을 견제하는데 아주 이점이 된다라고 해서 중국하고 수교하고 그렇죠. 그때 맹방이라고 하는 대만과는 하루아침에 단교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중국을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이제 너무 큰 거예요. 등치가. 야, 너 너무 많이 컸다. 그러니 이제는 중국을 틀어막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잘 안 들으니 니들도 혼나봐 이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 근본적으로 힘을 키워왔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미국에 수출해서 돈 벌어서 그걸로 기술 개발하고 강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돈 벌어가는 기조를 막아야겠네. 니들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힘께나 달성했던 국가들의 공통 분모가 다 미국에 수출했던 국가들이거든요. 그럼 그 기회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뭐 세상 일이 꼭 그렇게 뜻대로만 안 되는데 어쨌든 이 관세를 자꾸 부과하면 국내 경제적으로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득이 될지 몰라도 미국이요. 경제적으로 좀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미국의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한 강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보편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25% 딱 얘기하는 순간 미국 내 월마트에 사재기부터 들어갔단 말이에요. 야, 이제 뭐 어느 물건 비싸지는 거 아니라는 왜 하면서 이거 대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확인했죠. 아, 이게 민심이 흉흉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속보로 발언됐던 국세청마저도 없애려는 게 우리 목표다라고 하는 게 이 레토릭을 같이 곁들이고 있는 이유가 뭐야? 관세 부과해서 내 생활물가 올려놓는 줄 알았더니 그럼 나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지금 행보를 더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 좀 지켜봐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적 여유를 트럼프는 딱 1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의 힘인 유가. 미국 내 정유시설부터 셰일 기업들에게 지금 풀리 가동해라. 유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거를 요구했는데 이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6개월 안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설비를 갑자기 돌린다는 게. 그랬더니 또 윽박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물가 안 오르게 하고. 빨리 돌려. 그래서 적어도 1년 안에는 쉽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석유 왕창 생산해서 가장 근원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 주고 관세 올려도 우리 국내 물가는 받지 문제 없잖아 라고 하면서 대외 압박용 카드로 관세라는 카드를 훨씬 더 잘 쓰고 그래서 관세 부과받기 싫으면 예를 들어서 멕시코처럼 그럼 국경 수비는 니네가 알아서 하고 장벽 쌓는 것도 니들 돈으로 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수순으로 계속 어떻게든 돈을 세이브하려는 것 같아요. 그게 빌런이지. 그게 정말. 어쨌든 참 국세청을 없앨 수는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국세청의 기능이요. 내국세를 단순하게 징수하는 그 기능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정치적 레토릭입니다. 그럼 뭐 트럼프가 워낙 거세게 거의 폭풍이라 할 정도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각국의 대응들은 어때요? 뭐 일본은 가서 보니까 거의 보따리 풀어놓고 좀 잘 봐달라고 하고 그러던데. 이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 미국의 저런 횡포죠. 횡포에 국제사회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국제사회가 단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고수거든요. 동시에 처음에 역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또 유권자를 잘 이해하는 처사인 것 같고 선거 기간 때는요 메시지를 단순화시켜요.
모든 나라에 내가 보편 관세 10%, 그다음에 중국엔 60% 때릴 겁니다. 이렇게 해버렸다가 실제 선거 끝나고 났더니 품목에 따라 국가에 따라 하나씩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선거 때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국가에 따라 품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죠. 설득이 잘 안 돼요. 뭐 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 강한 메시지만 던져놓고요. 그다음에 선거 끝났더니만 각각 따로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 훨씬 용이하죠.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 보편 관세 10% 때립니다 하면 EU와 아세안과 한국, 일본이 연대해서 미국의 반연대 진영도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각계격파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따로 찾아가서 어떻게 설득하거나 윽박지르고 일본에서 그래서 얼마 뜯어낸 다음에 유럽 찾아가고 그러니 연대를 하려고 해도 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피해 규모가 뭐고 피해 품목이 뭡니다. 서로 패를 까서 그럼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알려주잖아요. 우리나라도 곧 찾아올 수순이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랑 반도체 관세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일본 찾아가서 야 일본 너 혼자 그러지 말고 너도 손해보잖아. 우리 같이 연대하자 하려고 하면 우리도 손해보는 품목과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지금 미국의 저 협상의 고수에게 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낫죠. 하긴 한 나라는 힘을 길러야 되긴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반도체 관세 이제 부과할 거 아니에요? 네. 땡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치명상이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 자동차 중에 뭐 살지 소비자들이 고민하잖아요. 아, 요 차도 이쁘고 요 차도 이쁜데 그런데 이 차는 얼마야? 했는데 뭐야 이 차 왜 이렇게 비싸졌어? 아니, 그러면 저 차도 좀 마음에 들긴 했는데 요거 사야겠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국 자동차는 미국에 있어서 그렇게 뭐랄까요? 품질이나 브랜드 우위보다는 아직까지는 가격 우위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옛날보다 많이 품질이 인증받았지만요. 네. 그런데 갑자기 한국산에는 관세 부과하고 미국 자체 자동차 브랜드에게는 당연히 관세가 없는 이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손에 안 집혔던 미국 자동차에 사람들이 더 손을 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같이 자국 우선주의 이 분위기 속에선 애국적인 소비라고도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러스트벨트에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일이야. 이런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적지 않은 치명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말고 전기자동차에서 큰 성과를 보여왔던 회사거든요. 그걸 더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도 미국에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정비 지출도 계속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니 당연히 이중고는 조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자동차는 직격탄. 네. 반도체는 그런데 대체제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 안 사간다면 만약에 관세 부과한다면 어디에서 그런 반도체를 싸게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중국인데 중국 거 쓰겠습니까? 그리고 마이크론 혼자로는 그 물량 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실질적으로 안 할 가능성도 있고요. 관세 부과라는 카드로 윽박을 지르면서 그냥 다른 걸 더 얻어내기 위한 어떤 제스처 정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윽박은 좀 지르겠죠? 네. 어? 윽박은 지를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요. 우리 대응팀이 없는데 아직.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최고의 방책이라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얼마나 고수냐면 국제사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면 푸틴을 회의 테이블 위에 앉혀놔야 돼요. 네. 그걸 해냈어요. 네. 야 푸틴 너 딱 보니까 기분이 좀 상했지? 좋아. 유럽 애들도 내가 안 부를게. 젤렌스키도 안 부를게. 너를 우쭈쭈 해주면서 말이야 하면서 벌써 푸틴 띄우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젤렌스키 이놈이 선거도 없이 집권하고 있는 놈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푸틴을 막 올려줬어요. 그 너랑 나랑만 얘기하면 된다. 이거 모양새 갖춰줘요.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할 때 협상 상대방을 테이블에 끌어와서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판을 까는 거가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협상 당사자가 없는 국가 여기랑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대행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대행의 대행이고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저는 대행이라서 권한이 실제 없습니다. 네. 뭐 법적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무적으로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면 할 말 없잖아요. 예. 저 시간을 쪼개 쓰는 사람에게 그래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도의 한국의 방법이고 농담 삼아 정가에선 이런 농담 하던데 예. 한국은 정말 고수다. 예. 트럼프 당선될 때마다 대통령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 시진핑이 이번에 그걸 한국을 보고 정가의 농담입니다. 네. 흉내 냈다고. 예. 한국을 봐라. 트럼프 1기 때도 우리 협상 잘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죠. 트럼프가 요즘 시진핑이 요즘 하는 게 뭡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아 그래요? 24시간 안에 전화해서 담판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진핑이 전화를 안 받잖아요. 협상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그렇죠. 하긴 근데 대응을 잘 준비를 하긴 잘 해야 해야 돼. 됩니다. 물밑에서 지금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저쪽에 보니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예. 저쪽 우리 아니요, 미국이요. 우리는? 네. 우리가 누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정부 그래도 뭐 저 지금 대행이 그래도 경제 전문가니까 경제부총리니까 좀 행정부에선 대응하지만 이건 네. 정치적 어떤 판단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사실은 정치권이 좀 이렇게 초당적으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대응을 딱 하면 저 미국의 파고를 좀 넘어서야 좀 쉬운데 그죠? 예, 그런 게 늘 아쉬워요. 우리 우방은 우리밖에 없다는 걸 정치권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를 믿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일단 물론 동맹도 필요하고 예. 협력도 해야 되지만 네. 시작은 우리고 끝도 네. 우리다라는 이 말씀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우리 경제 셰프입니다. 명지대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